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남부 지역은 폭염이라고는 하는데 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영서 지역 또 중부 지역에 아주 물이 이건 그냥 물이에요, 물. 네. 비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날씨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을 중심으로는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시면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또 전남과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비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이 호우의 강풍까지 더해지면 시설물 피해와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살펴보시면 수도권과 강원에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도 많게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23도에서 27도, 한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한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전망입니다.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서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 지역 곳곳에 교통 통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아침에 어디 약속 잡고 가시는 분,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전에보다는 훨씬 일찍 나가셔야 되고요. 늘 가던 길이니까 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내비게이션 한번 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가던 길, 막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다르거나 이러면 수도권 지역은 특히, 서울 지역은 특히 길이 엄청 막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지역 사회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상생하는 작업을 담은 현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은 지역 상생 시대. 지역에 남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한다.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 김하면 생각나는 광천김. 홍성의 대표적 특산품 김공장인데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는 지역 명품 광천김. 레일 위 김마다 조미된 기름 냄새가 이야, 고소하다, 고소해. 근데 이분은 뭘 열심히 찍으시나요? 지금 뭐라는 건가요? 학교에서 시험연계 원리사에서 홍보영 다문화 가족과 어르신 직원들 사이를 아슬아슬 오가며 촬영 마치자마자 바로 영상 편집 들어가는데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제가 방송 영화 영상학과인데 전공 살릴 수 있게 계속 해라고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이 쉽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 맞쥬? 홍보 동영상 또 요 자료를 유튜브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홍성의 원도심, 구석진 골목입니다. 인적 드문 마을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진 것은 5년 전. 지역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 7년간 비어있던 100년 된 한옥 폐가를 직접 꾸며 게스트하우스를 차린 겁니다. 지역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꼭 남으셔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사촌 마을 어르신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좀 맛있는 김치 담아왔어. 맛있게 담아왔어. 매번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마을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을이 이렇게 활기차고 또 외에서 손님들도 많이 젊은 층이 오시고 그래서 아주 그 동네 분들이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시고. 코로나19로 다시 썰렁해진 골목. 이제 지역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골목대장 이런 프로젝트들이 여기 원도심 활성화하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랑 어떤 식으로 협업하면 좋은지. 최근 지역 상권과 지역 대학의 상생 부문으로 세계 혁신대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인데요. 골목대장 페스티벌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프로젝트 대신 지역민들을 위한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골목이 다시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와 상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작고 강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연계 중점 사업이라는 걸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로 나가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학생들한테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학생 성공시대라고 부릅니다. 벚나무가 늘어선 지역의 새 명소입니다. 지난 6월 대학이 정문 앞 공간을 내어주고 군청이 예산을 들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낡은 시설물도 교체 정비돼 한결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저 바로 저 뒤에 살거든요. 이 동네에. 근데 아주 그 주위 식구도 그렇고 동네 나이 잡수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학생과 주민들의 열린 공간인 거리가 탄생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기관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된다. 강원도 강릉시. 예사롭지 않은 눈빛과 손놀림. 드론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날리고 있는 분들 나이대가 연배 있어 보입니다. 장애물 통과도 여느 실력이 아닌 것 같고요. 이벌전 급수락시키는 그런 모드죠. 저녁을 앞둔 군인들이라 달랐군요. 제대 후에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수료 시점에는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실 정도의 교육이 될 거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민인 전역 군인과 제대 장병을 위한 드론 교육인데요. 묘기 부리듯 고귀하던 드론이 떨어지자 아쉬운 탄성이 나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재미있게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드론 교육 외에 제대 후 청년들의 일자리와 지역 정착의 기회로 마련된 VR 수업입니다. 어려운 줄로만 알았던 VR이 이제 자신감 충만한 표정입니다. 자신 있어! 영동권 최초 기관인 이곳은 일반 작은 드론부터 산업용 대형 드론까지 다양하게 교육하고 있는데요. 지역 맞춤형 상생, 좋아요!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건축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지난해 기업과 대학생들의 상생 강좌를 진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이 지역 상생 창의 강좌로 변신, 화제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나요? 학생들은 기업 영문 홈페이지 개선, 친환경, 안전제품 아이디어 등을 제안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제품부터 홍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너무나 인상이 깊었고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생의 관계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그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젊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학교는 또 이제 기업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좋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역 상생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는 동반 파트너로서 상생하길 기대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기존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있던 기업들의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 간의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젊은 층이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나 여러 인프라의 구축에도 지방정부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에부터 했었고요. 네네. 수도권 과밀에 대한 얘기도 전에부터 했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각 지역에서 또 중앙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롭게 신설된 코너가 있습니다. 닥터가 간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의사 선생님과 직접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인 이동엽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오늘 오기 괜찮았어요? 길이 막 곳곳에 통제가 되고 난리던데요.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일찍 일어나서 예. 다행히 제 시간에 왔지 평소에 그냥 거리 생각하고 왔으면 늦을 뻔했습니다.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제가 또 오는 길이요 동작대교 쪽을 통해서 오는데 그쪽이 좀 침수나 지금 범람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을 돌아서 지금 오다 보니까 길이 더 막혀가지고 저도 오다 보면은 저쪽 동쪽에서 강북강변을 타고 이쪽 상암동까지 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 곳곳이 통제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 도로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냥 오던 길이니까 그냥 간다 이러고 오시면 그냥 도로에서 계속 기다리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내비게이션이 말한 대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말 잘 들어야 돼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면 왜 그러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돌아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여자 3명 말 잘 들어야 된다.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내비게이션.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시간 맞춰 잘 온 거예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이게 어떤 코너입니까? 네, 행복한 아침을 건강하게 열어드릴 닥터가 간다. 이 코너는요,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좀 아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요, 저랑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는 건강 정보 전달 코너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딴 데 채널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만 계속 고정해 주셔야 시청률이 올라가야 제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첫 번째 사연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 보시죠. 국민 건강 프로젝트 닥터가 간다. 그리고 저랑 또 함께 계속 떠나야 될 분입니다. 바로 정훈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방송인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잘 살려서 몸이 불편하신 여러 사례자들한테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저 첫인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개그맨 동엽 씨가 오신다고 해서 사실 신동엽 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뭐요? 아쉬워요? 아닙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신동엽 씨 대신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 만나러 가시죠, 우리가. 잠시만요. 예. 저희한테 그 편지가 하나 왔는데 신청 사연을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60대 무명 트로트 가수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노래로 달래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설 때마다 음악과 박자에 맞춘 동작 없이 뻣뻣하게 마치 로봇처럼 노래해서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속상하기만 합니다. 현재 한쪽 발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도 무대에서 신나게 춤추며 노래할 수 있도록 행복한 아침 닥터가 간다 해서 꼭 도와주세요. 자, 정 선생님. 사연을 들었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닥터가 간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 갑니다. 닥터가 간다. 고! 출발, 빨리 갑시다. 빨리. 우리 정 선생님 많이 놀라실 건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저 흥이 의외로 많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흥 많으세요? 네. 한번 가보시죠, 그럼. 안녕하세요.
갔습니다. 갑자기 제가 마이크 잡습니까? 1, 2, 3, 4.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 연습 겸 동호회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활동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저희가 왜 왔냐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네.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혹시 주인공입니까? 네. 몰랐습니다. 우리 이연숙 우리 선생님 맞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닥터가 간다. 첫 번째 주인공 트로트 가수 이연숙 씨입니다. 시흥시청의 문화공연 행사날. 이번 공연에 이연숙 씨도 참여하게 됐는데요. 세 번째인가? 네가 첫 번째? 지미가 두 번이고. 나 세 번째? 발 때문에 그냥 했으면 어떻게 저러지도 못하고. 구두가 너무 높아서 노래 부를 때만 잠깐 신고 지금 못 신어요. 다리가 아파서 감각이 없으니까. 노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의상 때문에 신어야 되니까 이제 좀 이따 노래 부를 때 신어야죠. 언니 많이 아프지? 그걸 말하면은야 내가 높은 노래 부르는데 죽다가 이거 기좀 불안해. 얕은 신발은 괜찮아. 높은 곳이면 이게 쥐딱쥐딱해져 이쪽에 이게. 감각도 둘에 맨날 이래봐도 아픈 애들 이게 어디 신경이 죽었어 이 발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 발이 하나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제가 목욕탕을 가서 다 할 때가 괜찮았는데 냉탕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냥 억소리가 난 거야.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냥 뭐 손도 못 대가지고 119 가서 싣고 갔어요. 이제 왼쪽이 이제 발가락이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말을 안 듣고 지도 많이 나고 좀 너무 불편해 걸을 때도. 겉으로 볼 땐 제가 나 아픈지 몰라요. 나도 남들 보기엔 창피하니까 티내기도 싫고. 아픔을 참고 무대에 서보지만 마음처럼 동작은 따라주지 않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열창으로 무대를 마무리해봅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연예인을 직접 뵈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가수는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봉사만 그냥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10년 이상. 노래 봉사? 네, 경로당 뭐 어디 복지관 이런 하다가 이제 그걸 하나 받아갖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갔다 갔다 못하고 다리가 감각이 없으니까는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하셨습니다. 네, 행운이 따른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프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힘들 때, 아픔이 있을 때 조금 많이 방황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 몸 관리 좀 안 한 것 같아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이연숙 씨. 말로는 다 풀지 못한 상처 입은 마음을 노래로 풀어냈는데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보다 이젠 몸의 상처가 더 깊어져 버렸습니다. 아휴, 대충도 청소를 좀 하고. 잠깐의 걸레질도 힘겨워 보이는데요. 10년 전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치한 허리로 인해 다리까지 통증이 심해진 상황. 결국 2년 전 오른쪽 인공 무릎관절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다리와 허리는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한 이연숙 씨. 힘들지 오래 못해요. 그냥 간단한 거나 이렇게 하지 뭐 서 있는 것도 못하고 오래 서 있으면 또 허리 아프고 지나고 이제 집안일만 간단히 조금씩 하지 뭔 일 못해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약이에요. 약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약만 봐도 질려. 내가 봐도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디스크, 관절, 협착증 뭐. 이연숙 씨. 몸 전체에 제대로 된 진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 겉만 멀쩡해요. 특히 여름철 이연숙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게 있다는데요. 이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면 너무 참 바람 맞는 시려가지고 발싸게요. 이렇게 이제 싸고 있으면은 얘는 이제 시리니까 자꾸 지가 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뚜렷한 병목을 제가 전부 안 받았기 때문에 뭐 디스크, 뭐 척추 분리증, 협착증 이렇게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진단을 안 받아봤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병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협착증은 이제 그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뼈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이제 구멍들이 이렇게 좁아지는 병입니다. 흔히 가장 많이 이렇게 얘기 들으셨던 디스크란 병은 그 척추뼈랑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이제 찢어지거나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병은 이제 척추뼈가 이제 몸통뼈가 있고 뒤쪽으로 이어주는 꼬리뼈가 있는데 그 사이 이어주는 뼈 자체에 뼈에 결손이 있거나 뼈가 떨어진 경우를 척추관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좀 살짝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 오른쪽 발 이렇게 힘껏 당겨 보실까요? 힘껏 당겨 버텨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한번 밟아볼게요. 이거 밟는 힘도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감각이 없으니까 밟지도 못해요. 제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보세요. 자, 엄지발가락 느낌이 있으세요? 만진 느낌이요? 없으시고, 네. 다시 한번 힘껏 당겨보세요. 못 당겨. 네, 부족함이 없고. 못 당겨. 네, 부족함이 없고. 먼지가 덮어가 되고 있어요. 뭐 일단 제가 잠시 봤을 때 우리 가장 불편한 원인의 한 80%는 허리병일 것 같습니다. 허리병. 네. 사실은 이제 허리병이 있어서 이렇게 마비가 생긴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돌아온다 하더라도 회복 기간이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비가 생겼을 때 뭐 아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시고 너무 오랫동안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한번 자세히 진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꽤나 심각한 상태일 거라고 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 과연 그녀의 발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거 고치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괴롭고. 닥터가 간다 2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 주인공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이건 이제 2부에서 이어질 텐데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계속됩니까? 네, 닥터가 간다. 이제 첫 번째 주인공 이현숙 씨가요, 생각보다 상태가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호전돼 가는지는 다음 주 2부에서 계속 얘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닥터가 간다 코너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출연 신청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닥터가 간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클릭하시면요, 뭐 자세한 사항들, 신청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은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네. 이게 오늘부터 새로 신설된 코너입니다. 목요일마다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목요일마다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연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연 중에 가려내서 이분은 가서 우리가 왕진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동엽 씨가 갈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진단해드리고 진료해드리고 치료해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닥터가 간다. 목요일 코너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금주 이슈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네, 금주의 이슈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기 괜찮았어요, 진짜? 저는 새벽 5시 때에 왔는데요. 워낙에 부지런하시니까. 네. 그때도 밀렸어요. 강변도로가 다 통제되니까 주로 화물 트럭 이런 게 도심 도로로 다 올라와서 신호등마다 꽉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20분이면 오는 길을 1시간 걸려서 맞아요. 왔는데 다행히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니 오늘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저는
교통대란 나겠구나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저도 차 안에서 뛰었어요. 마음 많이 불안하셨죠. 네. 네. 자, 경제 이슈 오늘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들을 변화를 시켰는데 이혼도 미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5월 이혼 건수가 8,929건으로요. 9.5%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말 연초하고 여름에 아주 더울 때는요. 법정도 쉬어요. 한 주 내지 2주 쉬어서 방학이 있는데 이 5월이잖아요. 5월 통계는 법원이 막 돌아갈 때입니다. 근데 왜 10% 가까이 줄었을까?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법원에 가는 것도 기피했다. 어쩌면 사실은 이 서울법원이 한때 또 폐쇄되기도 했었어요. 직원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래서 코로나19가 이혼도 미루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근데 말씀해주신 이혼뿐만 아니라요, 결혼이 줄었고요, 출산이 줄었고요, 그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나면서 인구가 또 7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 걱정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자, 코로나가 바꾸고 있는 그런 우리 사회의 변화 이런 얘기는 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구체적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3위는요. 폭우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무들이 주택을 덮칩니다.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난 겁니다. 뒤쪽에서 우르릉캉캉 소리가 나면서 흙탕물하고 같이 돌, 흙, 그다음에 나무 막 이런 게 같이 떠내려오면서 산사태가 났어요. 주의하라는 말은 방송을 자꾸 해요. 그래 설마 저렇게 무너질 줄 알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문자로 안내되는 대피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인지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토양이 이제 포화가 다 된 상태예요. 더 이상 이제 땅 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태죠. 산사태 취약 지역은 강원도에만 2,600곳, 경기도에도 2,200여 곳이 있습니다. 이번 장마 정말 비가 와도 너무 옵니다. 저 동엽 씨 주변에 비 피해 없었어요? 맞습니다. 저 아직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변에 아직까지 피해를 입은 분들은 없지만요. 지금 SNS를 통해서 폭우 상황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비가요. 더운 지역에 스콜 내리듯이 그게 한동안 쫙 내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네, 막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SNS상의 피해 상황을 저희가 한번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집 앞으로 흙탕물이 거의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차는 이미 잠긴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트랙터가 보이는데요. 차량마저 휘청거리고요. 이미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상황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은 거대한 흙탕물로 변화를 했죠. 지금 보이시는 게 또 다리 상판 하부인데요. 지금 하천 수위가 상판 하루까지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감당 못하는 물을 보면 정말 겁난다고. 우리 살아서 막 달려드는 느낌이고 막 이런데 저렇게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인명 피해 아니겠습니까? 인명 피해가 가장 걱정이죠. 오늘 이후에는 좀 없기를 바라보는데 이미 많이 났습니다. 8월 들어서만 8월 1일부터 사망자가 지금 16명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한 분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15분에서 16분이 됐고 실종자가 여전히 11명. 그리고 부상자도 지금 최소 7명인데 지금 지난밤에 또 폭우가 왔잖아요. 인명 피해가 늘지 않기만 좀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저도 보는데요. 그 도로 곳곳이 패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모르고 차로 가다가 큰일 나게 생겼더라고요. 차가 빠지기도 하고 지금 이제 아까 산사태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만 지금 도심에서도 피해가 있어요. 충남 아산에서는 맨홀에 빠진 남성이 그게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침수된 이 차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다가 또 유실돼서 실종된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논이나 밭에서 뭔가 이 폭우 때문에 수습을 하다가 가신 분. 그래서 이렇게 유실된 분들이 또 다 사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대, 60대, 70대 남성 3명이 바로 또 사망자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가평에서는 펜션이 산사태로 인해 매몰되면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가평 펜션이 산사태로 매몰됐는데 다행히 휴가철 투숙객들은 피신을 했어요. 근데 그 일가족분이 이 모녀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펜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든 어머니, 30대 딸, 그리고 어린 손자 3명이 사망으로 확인됐고 지금 종업원 1명도 실종 상태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전 지역에서 안산도 지금 폭우로 토사 때문에 안타깝게 50대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굴삭기로 집을 지탱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창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이 아버님이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아니 가평 펜션은 더 안타까운 게 그 딸이 뉴질랜드에서 온 거예요. 어머니 도와드리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3살짜리 손녀도 같이 왔단 말이에요. 일가족 3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이제 실종자 얘기하셨는데 지금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산사태 매몰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뭐 500여 명 정도 인력이 투입돼서 연일 하고 있고요. 장비도 다양하게 동원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중단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위험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실종자 수색도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너무 오니까. 그렇죠. 너무 무섭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종자들도 빨리 가족 품에 돌아와야겠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상황은 수색 인원들도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좀 안전하게 수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 16명 중에 10분은 산사태로 인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매몰 사망. 실종 상태에 있다가 찾게 되면 이제 사망으로 집계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오늘 이후로는 이 산사태 중단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언급 주셨지만 너무 걱정인 것이 도로도 이 토사가 내려오면 막히잖아요. 강원도에만 2,600여 곳. 경기도만 2,200여 곳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하니까 이미 흙이 다 젖어 있어서 계속 비가 오면 한 방에 우르르해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한 방에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아니 이거를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막는다고 막아지지는 않지만 발생 조짐은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경사면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을 때 혹은 바람이 안 부는데도 나무가 흔들거리거나 넘어질 때 또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어져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또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릴 때가 이 산사태 조짐 이라고 합니다. 잘 관찰하시고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산사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에 살아도 걱정은 똑같거든요. 특히 출근길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비가 하도 많이 오는데 지금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류 가방보다는 백팩을 매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해요. 양손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렇죠. 손이 좀 자유로워야 되고 우산도 위험할 수 있어서 우산보다는 우위 착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그리고 합니다. 오늘 제가 느낀 건데 이럴 때는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대중교통. 지하철 노선 물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런 맞는 얘기죠, 이런 것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침수 피해도 적지 않은데 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도심 침수에서 제일 당혹한 게 지하철 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하도에서 이제 내려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성인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하도가 침수된다는 건 뭐냐면 도로에 물이 차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는 계단 뒤편 공간에 숨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거슬러서 계단을 올라가시려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요, 중부지방의 장마가 8월 14일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안전 대책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꼭 숙지하시고 잘 피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차량 통제 구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잠수교는 일찌감치 통제돼 있잖아요. 잠수교는 5일째 통제고요. 풀리지 않고 한강 수위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왜 교통대란이 났냐면
올림픽대로와 강북 강변로 주로 출퇴근해서 꽉 막히는 도로들이 통제예요. 네. 이 차들이 다 도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울 잠수교뿐 아니고 경기, 충청, 지금 도로는 34곳이 통제 중. 예. 네. 확인하고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가 심각해요. 철도가 거의 끊겨 있는데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경강선, 장항선 7개 철도에 일부 구간 혹은 전체 구간이 통제되고 있으니까 철도 이용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뭐 한강 공원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기 이제 그 강북 강변이나 아니면 올림픽 도로 같은 데 보면요. 저 밑에 한강 공원에 있던 시설물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도로 폭이 좁아졌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정체를 더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렇게 다 잠겨 있으니까요. 꼭 한번 통제가 어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농경지 피해 면적도 되게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채소값 등등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올랐죠. 채소값 같은 게 이미 올랐어요. 네. 오르고 있는데 더 걱정은 내년 추석이에요. 추석 눈 깜짝하면 옵니다. 9월 말 10월 초 다 이렇게 이제 준비들 하시는데 지금 장마가 역대 최장이잖아요. 이게 8월 12일까지 오면 50일이 넘기면서 역대 최장이 되는데 비 피해로 농작물 피해가 당연히 가격 오르지만 또 있어요. 8월 후반, 9월 초반 되면은 태풍 올라와요. 4호 태풍 하구핏은 지금 다행히 중국에서 소멸됐지만 비를 뿌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농작물 피해는 더 커질 텐데 추석 물가 벌써 걱정이 되네요. 추석마다 제가 배를 선물로 이렇게 보내는데 와 낙과 과일들이 너무 많아가 더 오를까 봐 걱정이 좀 되네요. 아니 여기다가 또 바람까지 와버리면요. 엎친데 덮치는 격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 장마로 인한 올해 장마 아주 심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 그리고 교통 상황 이런 부분까지 첫 번째 이슈에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네, 금주의 탑3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집 복구비는 누가 낼까?입니다. 중장비로 바닥에 쌓인 토사를 옮깁니다. 나흘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이 마을에선 모처럼 날이 개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워낙 피해가 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활이 안 되잖아요. 딴 데 지금 임시로 가 있으니까 뭐 옷이나 뭐 먹는 것조차도. 충주와 제천 등 충북 4개 시군 8개 면에서 배수관로가 유실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가 생수를 나눠주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 주민들은 모아놓은 빗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먹는 건 이걸 안 먹고 그냥 설거지를 하고. 그래도 모자른 물은 이웃집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 물 좀 가져갈게.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시설에서 함께 지내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마음은 좋아도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겁나지.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네. 비는 계속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재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통계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게 5일 기준으로 보면요. 648세대 1,600여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밤사이에 더 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연천 지역을 비롯해서 계속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1,600명 이상, 그다음에 이제 피해를 입은 세대는 648세대 이상, 제가 보기에는 뭐 700세대 이상으로 계속 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민들의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그러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이 지역들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또 긴급 재난 지역 선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재산 피해나 시설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집계된 건데요. 네, 1일 이후에 시설물 피해는 모두 4,006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주택 피해가 1,25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도로, 교량, 또 축사, 창고 순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뭐 공공재산 피해도 적지 않지만 사유재산 시설물 피해도 무척 큰데요. 근데 이럴 경우 이재민들의 걱정은 이겁니다. 이재민 주택
주택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또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예상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이 침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벽지나 장판은 교체를 해야겠죠. 네. 평균가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벽지가 10만 원, 장판이 54만 원. 근데 또 이걸 혼자 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쓰게 되면 1인당 20만 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을 쓰게 되면 40만 원이 들고요. 이렇게 해도 104만 원. 가재도구 포함하면 그 피해 금액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복구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지금 수해를 입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막 힘든 상황에서 네네. 복구 비용까지 또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복구 비용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누가 내는 겁니까? 그렇죠. 당사자가 냅니까? 아니면 나라가 뭐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 민법에 보면 집주인 임대인의 의무가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용 등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벽에 금이 갔다, 위험하다, 뭐 장판이 들고 일어났다, 혹은 이게 수도관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집주인의 의무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새 들어 살고 있는 분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한 것도 집주인이 고쳐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용에 의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집주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긴 이게 거기에 새 들어 사는 분들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럼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물이 났어요. 반지층인데 물이 났어요. 그런데 집주인의 책임은 있고 그다음에 TV가 젖어서 못 쓰게 됐습니다. 가재도구 같은 거. 침대가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전, 가구, 가재도구 등에 대한 책임은 누구냐?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의 의무인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위배되면서 직접 피해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세입자가 이거 들고 옮길 수 있는 상황인데 방치해둔 것인지 이게 책임의 과실 비율을 따진다.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복잡하죠. 밖에 비가 오는데 TV를 두고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복잡하네. 그렇죠. 차로 옮긴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집안에서 젖으나 들고 나가다 젖으나 마찬가지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이것은 사실은 이게 애매한 게 집주인의 책임도 세입자의 책임도 아니고 뜨는 책임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법정이 머리 아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양쪽 다 얼마나 지금 비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비 피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2차적으로 그런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는 거네요. 분쟁이 항상 일어나죠. 그렇군요. 그러면 국가에서 준비한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금융위원회가 당장 발표를 내놨습니다. 금융적인 지원은 수재민에게 대출 만기 연장, 특례 보증, 우선 급한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은 보험금을 좀 조기에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막아야 되는 대출이 있는데 원금 이자해서 이 상환을 유예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우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집집마다 차들이 다 있는데 집이 저렇게 잠길 정도면 차도 잠겼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 나섰어요. 이 차량을 우선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 수리비를 우선 반값으로 해주겠다. 이런 자동차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차를 못 쓰는 동안 렌트카가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렌트카가 잘 돼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회사가 우선 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지금 나왔고요. 자, 또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특별 금융 지원을 하겠다 해서 자동차 문제는 과거에 비하면 보상이 좀 많아졌어요. 하지만 전액 보상이나 새 차로 바꿔주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는 참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는 걸 항상 느껴요. 곳곳에서 이제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군인, 소방대원, 군청 직원들이 모두 막 물을 퍼다 나르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이나 기업들도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주목해봐야 할 점이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이 완전히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화면 보고 오시죠. 손으로 가리고 양산을 써봐도 뜨거운 햇볕을 막기 힘듭니다. 저마다 손에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들고 더위를 달래봅니다. 너무 더워서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햇볕 보는 거 오랜만인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갑자기 더워져서 역시 데프리카답게 진짜 많이 더울 것 같아요. 호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대조적으로 제주와 남부지방, 강원 동해안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 인터뷰에서 데프리카라고 그랬는데 저게 뭐지 순간 생각했었는데 대구가 그만큼 덥다고 대구를 얘기할 때 데프리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남부지방은 이미 장마가 이렇게 끝나고 위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장마가 끝나자마자 남부지방은 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중부 지역도 지금 장마가 끝나면 불볕더위가 올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장마 전선은 북상을 하는 거예요. 북한도 지금 장마 초비상이에요. 막 특보 내리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강댐을 방류하는 바람에 한강 수위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통보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나빠요. 그런데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시베리아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찬 기류가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장마전선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밀고 올라가고 찬 기류에 막혀서 계속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하구피 태풍이 또 습도를 더 높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쪽으로 몰고 올라가게 되면 장마전선은 이제 중국으로 가면서 이제는 폭염이 찾아올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게 문제라면서요? 지금 유럽은 이미 폭염이 난립니다. 지금 뭐 스페인 40도 이상 뭐 이런 날씨도 나오고 있고, 이 중동도 우리가 뭐 열사의 사막 여기 지금 50도가 넘더라고요. 지금 바그다드 50도 넘었대요. 바그다드 50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원래 덥겠지 아니고요. 역대급 더위가 그쪽도 찾아온 것이라 지구 전체가 올 여름은 심상치가 않다. 우리는 지금 장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며칠 후면은 전 또 폭염과의 싸움이 닥쳐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 고온 또 여기에 따르는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그 시민들이 밖으로 나왔고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또 총격을 가해서 2명이 또 사망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무더위 때문에 사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우니까 사람들은 그 폭동 같은 좀 이제 분노감이 있는데 이것을 또 강제로 저항을 하고 거기에 폭력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시위대를 향해서 이 군은 또 총을 쏘고 이건 정말 무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신경이 곤두서서 일어나는 안 생겨도 좋은 사고 같습니다. 아니 정말 올해에 엎친 데 덮칩니다. 코로나19의 장마 피해.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금주이슈 탑5 1위입니다. 1위는요. 위기의 시대, 부자 되는 법입니다. 요즘에 경제 얘기하면 참 모르겠어요. 한쪽에서 정말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 또 한쪽에서 돈이 넘친데 돈이 갈 곳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게 부동산으로 갔다 그러고 주식시장으로 갔다 그러고 근데 나한테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 돈은 다 어디가 있는 걸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야말로 기회다 이러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데 그 기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부자 되는 법에 대한 지금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부에 대한 열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풍족하고 싶고 풍요롭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죠. 자, 최근에 직업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얼마냐? 부자의 기준. 궁금하다. 혹시 얼마 한 것 같아요, 정씨? 예전에는 한 10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껑충 올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50억이요? 그 정도가 부자의 기준이다라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얘기 들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 부자 되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 없는 거죠. 부자 없는 거죠. 이번 생은 포기야. 그래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시민들의 평균은 부자를 굉장히 근접하세요. 그래요? 46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부자다. 이거 진짜 많이 올라갔네. 똑같은 질문을 15년 전에 한국은행 직원한테 한 신문기사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국은행 직원이면 금융 전문가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한 37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 근데 그때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이자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급속하게 지금 저금리 사회가 되면서 이제 한 30억 있어도
은행에 넣으면 가족 생활비 안 나와요. 맞습니다. 뭐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골프 치러 못 다녀요. 그러니까 46억 5천만 원 정도로 한 10여 년 사이에 껑충 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재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하고 내 주머니에 든 은행 돈하고. 예치, 뭐 펀드 투자.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은행을 다시 은행 예금을 예치를 하려니까 0.8%, 1%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억울해서 금을 샀는데 제가 조금 일찍 그래서 그거 올랐네. 조금 올라서 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주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식 같더니 제가 사는 종목마다 다 떨어지고 다른 종목은 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은행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조그만 돈을 어떻게 좀 굴릴까 생각하다가 꼭 늦게 들어가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남들 다 오른 다음에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분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슬픈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씁쓸한 이 설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예, 효과적인 게 뭐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나왔어요. 정답이야. 뭐라고 모범 답안. 뭐라고 1번.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1위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시네. 아버지가 지금 50년째 놀고 계십니다. 지금. 아유, 참 하지 마세요. 그 저희 딸이 매일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노력 안 하시네. 그런데 그러면 저 금수저가 아니다. 2위의 방법을 또 봐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로또 당첨 등 큰 행운이 굴러 들어와야 한다. 일확천금? 없죠. 저건 되겠어 저기. 지금 저기 화면 나오잖아요. 1위, 2위 쭉 보이는데 저는 눈에 띄는 게 7위예요. 다시 태어난다. 저도 저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다시 태어난다고 뭐 지금부터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마음이 솔직히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생각이 저 답안에 다 들어있죠. 대체로. 열심히 한다도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열심히 다니다가 없어요. 부동산 재테크를 하든가 뭔가 주식펀드에 투자하든가 해서 이것도 운대를 잘 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한번 이게 더 슬픈 거예요. 국제 비교를 해보죠. 자, 세계적인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그럼 딱 4글자. 자수성가. 세계 1위 부자가 누구냐면요. 아마존 창업자예요. 제프 베이조스. 그렇지, 물려받은 거 아니잖아. 창업해서 세계 1위 부자가 됐어요. 2위 부자는 누구냐? 뭐 우리 대통령에게도 가끔 전화하시는 빌 게이츠 이사장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자수성가한 부자의 비율이 억만장자 중에 71%. 그래요? 네. 더 많은 나라가 있으니 중국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고 강연만 하면 초대박인데 이런 사람들, 또 바이두 창업자도 있습니다. 다 자수성가인데 98%가 사업을 통한 자수성가. 근데 그들은요,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자기 집에 헛간이나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대다수가 아파트 살다 보니까 헛간 창고가 없어? 헛간 뭐 할 데가 없어. 창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IT 창업들이 많았는데 실리콘밸리가 그쪽에 있잖아요. 미국은 차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고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공부방에서 창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괜한 얘기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자수성가 비율은 얼마나 돼요? 우리나라는? 25%. 그거밖에 안 돼요. 차이가 많네요. 네네, 차이가 많습니다. 25.9%. 이제 뭐 반올림해서 26%죠. 우리나라도 억만장자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어요. 예전에 7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30명쯤 돼요. 근데 이 중에 4명 중에 1명이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부자 대열에 끼었고 나머지는 결국 상속받은 돈을 잘 굴려서 슬프죠.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처럼 돼야 우리가 창업 열기, 젊은이들이 도전, 부자도 막 신문 보면 성공 사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집을 사면 집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있었어요. 맞아요. 늘 올랐거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막 이러는데 아실 거예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됐죠. 그거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또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묶인 서울 층수 규제도 풀어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50층까지 완화가 되는데 구체적인 층수 허용 부분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 완화 여부는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는 만큼 정부의 공급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또 역시 걱정 많아요. 걱정 많죠. 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발표 내용 8.4 부동산 공급 대책 요약을 해보면 수도권 서울을 비롯해서 13만 2천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해보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 유휴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대통령도 언급에 있었습니다만 태릉 골프장. 요거 이제 그린벨트이기는 해요. 하지만 골프장 부지를 쓰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에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캠프 킴 같은 데도 있고요. 서초동 금싸라기 땅에 국립중앙박물관 옆에 조달청 있잖아요. 그 노른자위 땅들이 나왔더라고요. 이 부지도 택지로 쓸 수 있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택지 개발 발굴을 통해서 3만 3천 호.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고미료하는 방식으로 없는 공간을 재건축하는데 늘려서 여기서 2만 4천 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한 7만 호 이런 식으로 모아 13만 2천여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나온 겁니다. 용적률 상향, 이게 아까 얘기한 50층으로 올리는 뭐 이런 게 포함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이 35층 고도 제한을 풀어서 50층 아파트까지도 만들어보겠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놀라운 게 아니 아직도 저런 알짜 땅들에 그 아파트 지을 때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인 건데 뭐냐면은 사유지를 이게 국가가 사야 되면 보상의 소송도 있고요. 가격 매기는 게 이게 딜이 안 되니까 엄청 힘든데 어쨌든 이러한 재개발 보상 절차나 복잡한 과정이 없는 국유지는 다행인데 원래는 이게 택지 용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발도 일부 나오고 있는 건데 서울의료원 부지가 있고요. 서울시가 여기에 추가 8만 호 대상 부지로 이미 포함돼 있던 땅이 이번에 다시 발표된 것도 있어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이 계속 나왔는데 이런 계획도 엎어지고 저런 계획도 엎어지고 비어있는 땅인데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택지로 쓰자. 근데 실제 착공과 완공 입주는 언제쯤 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발표된 다음에 지자체별로 반대의 목소리가 또 있었죠. 그 강남 3구의 경우에 7,600가구 공급하겠다 이랬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전체에 90여 개의 재건축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 중에 정부 계획은 20% 정도는 참여할 거예요인데 좀 반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부 체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형으로 제공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용적률을 상향해 주니까 좋죠. 35층 아파트가 50층 되니까 25층이 더 생겼잖아요. 호수가 당연히 늘잖아요. 근데 이게 강남에 지어지면 어마어마한 이권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50% 이상, 70%까지를 기부 체납을 받아서 정부가 공공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조합은 차라리 기다렸다가 나중에 순수 민간 개발하는 게 더 남는 장사 아닐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천에서도 이런 뭐 반대 입장 나오고. 과천은 지금 종합청사가 있는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과 부지가 남잖아요. 근데 어제 정부에 과천 정부 청사 택지로 간다. 근데 과천 시장이 민주당 소속 이 김종천 시장이에요. 우리는 반대세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는 주민 편의시설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중앙정부가 택지로 쓴다 그러면 지자체의 계획은 계획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어찌 보면은 소속 당 당내 지자체장도 갈등, 이 반발하다 보니까 사전 조율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태릉 골프장도 지금 그러잖아요. 태릉 골프장은 문제는 그린벨트라서 문제죠. 그린벨트를 보존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과천시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입장을 한번 바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울시는 8.4 발표 났을 때 50층 아파트 안 되는데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것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인데 50층 아파트 강남에 안 되는데요 그랬다가 중앙정부와 아마
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4시간쯤 지나서 아니다,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아까 설문조사 보니까 그 젊은 층에서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이나 기약해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번 대책에 보면은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뭐 이런 게 좀 있던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분 참여형 주택 공급이 있는데 자, 신혼부부의 약 40%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주로 청년층이겠죠. 한 30% 정도를 특별 분양 혜택을 마련했어요. 이건 뭐냐면 전 이거 너무 좋아요. 5억 원 정도짜리 집이다. 그럼 난 1억 원만 내면 돼요. 혹은 2억 원. 그러니까 20에서 40%만 내면 이 집 주고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떡하지? 분할 상환을 하는데 20년에서 30년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전매 제한이 있어요. 막 팔지 못해요. 근데 20년 살면 그땐 팔 수 있고 시세로도 팔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요거 하나 장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혜택이 없죠. 신혼도 아니고 생애 첫 주택도 어쨌든 아니고. 무주택 중년들을 위한 대책도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세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생방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세율이 일단 얼마나 늘어나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입니다. 종부세 기존 3.2%에서 6%까지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양도세, 양도소득세인데 40%에서 70%까지. 70%는 6개월 내에 파는 법인이니까 개인은 아니지만 개인도 부쩍 오르고 취득세는 1주택자는 모르지만 다주택자는 4%에서 최대 12%까지 올랐습니다. 그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봐요. 실제로. 이게 이런 거네요. 조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다음이죠. 관리 지역의 10억 원 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금 한 2천만 원대를 내던 분이 6천만 원대까지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세금 폭탄에 대한 걱정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뭐 야당은 이거는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증세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대책보다는 증세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는 어쨌든 실거주 1주택 외에는 다 팔지 않으면 못 버티게 하겠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이다인데 사실 세금은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 정부도 힘들거든요. 앞으로의 시장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23번째까지 나왔어요. 맞아요. 이번엔 좀 잡히겠습니까? 이번에는 일단 하나 패닉 바잉이라고 영끌 대출. 젊은 층이 내 평생 집 못 살 것 같아. 이생망도 이생망이지만 집 한 채는 있어야지.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패닉 바잉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늘었어요. 그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에 안정감을 줘야 그러니까 내가 좀 기다리면은 이 시장이 안정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부동산에 무리하게 그렇게 투자 내지 투기하지 않을 텐데 그런 안정을 아직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그런 부분 좀 아쉬워요. 자, 여기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중부권에 계신 분들은 오늘 되도록이면 어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나가셔야 되면 그 길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체크하고 나가시고요. 더 이상의 비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